북한의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북한이 처음으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사진에 원통 모양의 원심 분리기가 빽빽히 줄지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라늄을 넣어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어서 이게 핵탄두 제조에 사용을 하는 거지요. 이제 우선 사실에 대한 기본 설명부터 좀 해드려야 시청자들 위해서 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라늄이라는 게 광석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우라늄 235가 0.7%고 우라늄 238이 99.3%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핵물질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라늄 238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라늄 235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0.7%밖에 없단 말이죠. 이것을 이제 기체로 만들어서 90%까지 농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작게 농축시키는 것을 저농축이라고 그러고 이제 90%까지 농축시키는 것을 고농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농축은 통상 4 내지 5% 정도 이렇게 농축을 시키는데 그것은 주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농축은 이제 우라늄은 결국은 이게 이제 우라늄 원자탄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지금 원심 분리기라고 하는 게 말이 나오잖아요.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비중이 높은 것이 좀 밑으로 떨어지고 비중이 낮은 것이 위로 올라오게 만드는 게 그게 원심이죠. 그걸 분리하는 것을 원심 분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라늄 238하고 우라늄 235하고 같이 어떤 기구 안에 넣을 거잖아요. 이걸 원심 분리기로 돌리면 238은 낮으니까 밑에 깔아앉을 것이고 235는 이제 좀 약하니까 위로 또 오를 거잖아요. 그 235를 다시 옮기고 해가지고 그것을 90%가 될 때까지 농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저기서 공개를 한 것이죠.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소개가 됐는데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 그리고 원심 분리기 수와 기능을 높여라. 이렇게 주문했다고 밝혔는데 네네. 이전에 이미 정권 수립 이래 핵무기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핵무기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 그러면은 핵무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제 플루토늄탄을 만들거나 우라늄탄을 만드는데 플루토늄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5메가와트급 그 실험용 원자로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난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바깥에서 다 노출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이게 폐연료봉을 가지고 추출했는지도 다 알게 돼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것은 그 지하에 그냥 24시간 이렇게 돌리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1년에 이것이 1000개 정도가 이렇게 원심 분리기가 돌아갔을 경우에 1년에 20kg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20kg짜리 하나가 바로 우라늄탄 하나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이지요. 이번에 이제 위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미국 이제 정보 당국이 그동안 북한의 비밀 핵시설로 지목해온 평양 인근의 강선단지 여기가 아니냐는 이제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이제 크게 보면 핵시설이 있는 데가 영변하고 이제 평양 인근의 강선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변은 이제 농축 우라늄 시설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5메가와트급 그런 원자로 시설까지 있으니까 거기가 이제 일종의 클러스터 형식으로 돼 있는 데고요. 강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핵시설 단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 농축 우라늄이 이제 농축 우라늄을 추출할 수 있는 원심 분리기가 가동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몇 년 전에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라고 기억은 못 하겠는데 IAEA 거기에 부시 그러니까 이제 IAEA 의장이 있을 거고 부의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말한 걸 보면 강선에는 이렇게 핵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원심 분리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서는 이 원심 분리기를 제조하는 시설 또는 원심 분리기 농축에 필요한 또는 원심 분리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 그쪽에서 가동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발표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령 이제 그것은 그거대로 있고 또다시 여기에다가 이게 원심 분리기 이제 이 공장이 가동이 될 수 있거든요. 원심 분리기 이거 1000개 돌아가는데 그 공간이 많이 뭐 필요하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1000개 돌아가면 한 120m 가로 세로 120m, 15m 정도면 돌아가는데 북한이 저기 공개하는 것도 보면은 대충 그 정도의 크기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1000개가 돌아갔을 때 2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그것이 우라늄탄, 핵폭탄 1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는 것은 결국은 계속해서 이 원심 분리기를 많이 만들어서 돌려라 이런 이제 의미하고 같은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뉴스를 접하고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이제 관심을 갖는 건 그러면 의도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처음으로 공개한 부분이어서요. 그래서 이제 뭐 뉴스에서도 많이 이제 다뤄지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미국 개선과 이제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어떻게 좀 의도를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미 대선을 이제 충분히 의식을 했다라고 봐요. 보는데 우리 이제 한국을 의식해서 한 여러 가지 이제 또 행동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신형 탄도탄 미사일 그거 뭐 250대 전선에 이렇게 보내는 것도 이제 보여주었고 KN-25 600mm 방사포탄이죠. 그거 신형 금수 사격하는 것도 보여주었고 그리고 특수전 부대 훈련 지도하는 거 보여주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을 향한 위협이에요. 그런데 미국을 향한 게 최근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보여준 것은 원심 분리기 공장을 보여주었지만 며칠 전에는 신행 미사일 발사대 테일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게 12축 24륜짜리를 공개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성 17행이 제일 이제 컸는데 그것이 11축 22륜이었거든요. 이 두 개를 이제 합쳐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길이가 길고 중량이 무거운 ICBM을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원심 분리기 공장을 이렇게 보여준 것은 이 두 개를 이제 결합을 하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에 이것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국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 협상을 하게 될 텐데 그 협상할 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아라. 그러나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핵물질을 생산하는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핵군축 차원에서 이것을 동결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어떤 메시지를 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위협과 동시에 공개하면서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신들의 어떤 그 자리를 좀 이렇게 좀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미국이 이제 반응을 해야 될 텐데요. 네네. 미국이 아직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없어서요. 과연 이 카드가 미국에 먹힐 것인가?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선거 전까지는 별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결국은 김정은이가 노리고 있는 것은 다음 정부하고 이제 관련돼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다음 정부가 뭐 해리스가 되든 또는 이제 트럼프가 되든 한 번은 이제 어떻게 되든지 간에 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 나아가서 다른 도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ICBM 뭐 발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북극성 상행이나 오행 같은 것들도 발사했을 수 있어서 결국은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다음 정부로 하여금 이 자신들의 정책의 우선순위에 북한이 뒤로 빠지지 않고 위로 올라오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야 무슨 협상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루고 있지 않는가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미국 대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하고의 협상을 고려해서 지금 몸값을 올리는 그런 일종의 전략이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핵시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7차 핵실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을 전후해서 7차 핵실험을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인데요.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많거든요. 일단 이제 두 개를 보여줬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형 ICBM을 할 수 있는 12축 24륜짜리 보여줬죠. 그리고 정말 특급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농축 우라늄 하는 원심 분리기 추출해내는 원심 분리기 공장까지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7차 핵실험만 있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ICBM도 발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보여준 거 예, 그거 예.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각으로 이렇게 발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북극성 사용 오행도 발사할 수 있는 거고, 또 북한이 이제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정찰위성도 발사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7차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제 써버리고 나면 협상의 카드로서는 이제 큰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6차 핵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네. 생각인데, 만일 한다고 하면은 두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겠죠. 아주 이제 대용량의 그런 큰 핵무기 이 실험을 이제 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6차 핵실험 했던 것이 뭐 50KT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큰 이제 수소폭탄을 이제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하나는 지금 화산 31형이라고 하는 전술 핵무기를 이미 다 공개를 했잖아요. 그 공개한 거 가지고 핵실험은 안 했거든요. 안 해도 사실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카드들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행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거나 미지근하거나 그러면 그때 결정타를 날릴 목적으로 좀 아껴두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도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네네. 일단 앞서 이제 한미 당국이 북한이 연간 80에서 1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바 있거든요. 네네. 지금 생산 능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이 몇 개를 이제 돌리고 있느냐, 원심 분리기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1000개가 한 개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게 80에서 100kg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1000개가 한 개를 만드는데 그게 20kg이니까 80개에서 80kg에서 100kg을 거꾸로 계산을 하면 원심 분리기 4000개에서 5000개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 국방부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깥의 전문가들이나 또 외국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거는 미니멈이 5000개 정도 될 거고, 한 6, 7000개, 이제 좀 많게는 10,000개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국방부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결국은 1년에 4개 내에서 5개 만든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하더라도. 그러면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한 10년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전에도 이제 충분히 만들었지만, 그렇게 하면은 몇 개예요? 40개에서 50개죠. 그것뿐만 아니라 북한은 플루토늄 추출한 게 있습니다. 그 플루토늄 70kg 정도 되는데, 이것을 몇 킬로그램 가지고 플루토늄 탄을 하나 만드느냐에 따라서 2배의 차이가 나요. 예. 9개에서 18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만들어 놓은 플루토늄이 9개에서 18개, 그리고 10년 동안 만든 게 40개에서 50개,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대충 계산해도 49개에서 68개 돼요. 그냥 쉽게 계산해도. 그런데 여기에 정말 북한이 핵무기를 정말 몇 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을 확보했느냐, 이것은 전문가마다 다 달리 얘기를 네. 합니다. 미국의 이제 과학자 협회에서 얘기하는 게 다르고, 일본에서 얘기하는 게 다르고, 시프리에서 얘기하는 게 다르고,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다른데, 최소 30개에서 많게는 1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북한의 핵 물질은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핵무기도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미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일단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만약에 이제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 전례 없는 수준의 억제 또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제재 방법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참 어렵죠. 솔직히 예. 말씀을 드려서, 왜 그러냐면 2019년도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뒤에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사사건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2019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한 5년 동안에 북한이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그렇게 쏘아 올린 그런 이런 탄도탄 미사일이나 이런 미사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단 한 번도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적이 없어요. 그 결의안을 누가 그럼 반대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반대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이런 거 회부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얼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건 굉장히 소극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령 거부권이 발동이 되어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제재의 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얼마만큼 많이 동참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누구겠어요? 유럽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군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대북 제재하고 있는 것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도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짧게만 짚어보면 네. 일단 발사를 하면서 초대형 방사포를 기존 4연장에서 6연장으로 개량한 이 모습을 공개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인 겁니까? 600mm 신행 방사포인데요. 네. 600mm 신행 방사포가 그전에는 이제 그냥 방사포가 이렇게 궤도형으로 돼 있었어요. 예. 궤도형으로 그 발사관이 그러니까 방사포니까 다연장포잖아요. 연장이 이렇게 4개가 있었거든요. 구멍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구멍이 4개 있어서 한 발씩 쏘았는데 맨 처음에 쏘았을 때는요. 이게 한 발씩 쏘는데 한 발 쏠 때마다 17분에서 19분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이게 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다연장포가 아니죠. 그냥 그렇죠. 한 발씩 쏘는 거하고 한 발 똑같은 쏘는 거죠. 것과 거의, 네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성능을 개량을 해서 이번에 할 때는 연속 사격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연속 사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전에는 궤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캐터필러가 있어서 궤도형인데 이번에는 그것을 차륜형으로 바꿨거든요. 4축 8륜입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기동성이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사관이 4개에서 6개가 되니까 어차피 그 차륜형에서 원래는 한꺼번에 4발만 쏠 수 있는 걸 6발 쏠 수 있으니까 성능은 50% 향상이 되는 거잖아요. 성능도 좋아지고 기동성도 좋아졌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북한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전해진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서 김 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거는 어떤 홍보일까요? 쇼이구 국방부 장관 하다가 지금은 이제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이제 갔죠. 지금 이제 러시아의 국방부 장관은 경제 전문가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뭐 쇼이구는 여전히 이제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것이 크게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쇼이구가 갔으니까. 그리고 근데 쇼이구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작년에도 일단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도 만나고 해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니까 아마 그래서 쇼이구가 대표로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으로부터의 새로운 무기에 대한 어떤 그 수입, 수출 관련된 지원과 관련된 것일 거고요. 두 번째는 혹시 김정은의 방문 문제. 김정은이가 작년에 이제 9월 달에 러시아를 방문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6월 19일인가요? 그때는 그 푸틴이 이제 북한을 방북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일종의 답방 형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북한이 사실상 얼마 전에 신형 전술 탄도탄 그거를 한 250대 정도를 이렇게 전방에 이제 이렇게 배치한다라고 인수인계식 하는 거를 그 야간에 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240mm 신형 방사포 금수 사격됐고 그리고 이제 600mm 지금 방사포 새로운 신형 방사포도 지금 금수 사격까지 했거든요. 그럼 이게 뭘까요? 이제 결국은 보여준 게 신형 전술 탄도탄 보여줬고 그다음에 240mm 방사포 보여줬고 600mm 방사포 보여줬잖아요. 김정은이가 제가 볼 때는 최종적으로 수출을 하기 전에 최종 확인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러시아로 봐서는 러시아 입장에서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100km에서 300km, 400km 정도 나가는 그 정도의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의 어떤 단거리 미사일 그 정도가 우크라이나전에 사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논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죠. 그럼 덧붙여서 질문을 드려보면 국정원은 또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라는 동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야기해 주신 부분과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최선희가 이제 유엔 총회를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원래 일본 언론이 이제 유엔 총회를 갈 것이라는 그런 조율 중이다라는 그 얘기가 제법 전에 나왔죠. 그래서 뭐 유엔 총회는 9월 10일 날 시작이 이미 됐고요. 그래서
뭐 시작이라도 자기 이제 차례에 대해서 나가면서 뭐 얘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데 뭐 그쪽보다는 오히려 러시아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러시아로 가게 되면은 이제 외무상이 가는 거니까 올해 7월 달에 러시아의 국방부 차관이 왔을 때 그걸 이제 김정은이가 단독 면담을 해줬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최선희가 가게 되면 러시아의 외교부 장관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까지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만일에 그 네. 주제가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니까 이게 무기하고는 사실상 좀 멀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것이 오히려 정상회담이나 또는 이제 김정은의 담러, 그러니까 러시아 방문과 관련돼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외교부 장관들끼리 조율이 되고 나면 푸틴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뭐 듣고 또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하죠. 알겠습니다. 자, 북한과 관련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김열성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